요즘 시장 분위기 참 쌀쌀하죠.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계속 조정을 받으니까 다들 일단 지켜보자 뭐 이런 관망세가 아주 짙은데요. 보통 이럴 땐 거래량도 줄고 시장이 좀 조용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다들 몸을 사리죠. 그런데 바로 이런 얼어붙은 시장 분위기 속에서 아주 기이하고 좀 흥미로운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누가 봐도 하락장인데 무려 4,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600억 원에 가까운 이더리움을 한 번에 그냥 쓸어 담은 주체가 나타난 겁니다. 네, 맞습니다. 뭐랄까, 모두가 떠나는 배에 혼자서 전 재산을 들고 올라타는 그런 모습이랄까요? 그렇죠. 모두가 움츠러들 때 오히려 가장 공격적으로 베팅을 한 셈이니까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오늘의 핵심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대체 누가, 왜 모두가 두려워하는 이 타이밍에 이런 엄청난 돈을 이더리움에 쏟아부었는가? 바로 그 질문의 중심에 월가의 유명 인사, 톰리가 있습니다. 이분은 심지어 이더리움이 9,000달러까지 갈 거다, 이런 지금 시장 분위기랑은 완전히 동떨어진 예측까지 내놓고 있거든요. 네, 아주 강력한 전망이죠. 오늘 이 600억 원짜리 매수와 9,000달러 전망, 그 뒤에 숨겨진 월가의 진짜 시나리오를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궁금한 것부터 시작하죠. 이 엄청난 돈을 쓴 주체, 대체 어떤 곳인가요? 네, 그 매수 주체는 비트마인 이멀전 테크놀로지스라는 회사입니다. 비트마인이요? 네,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를 추적하는 아캄 인텔리전스 자료를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약 14,618개의 이더리움을 4,434만 달러에 매수했습니다. 와, 이 자금이 이동한 경로도 좀 흥미로워요. 기관들이 주로 쓰는 커스터디, 그러니까 수탁업체죠. 비트고의 지갑에서 bit마인 지갑으로 직접 이전이 됐습니다.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스. 이름만 들어서는 이머전 그거 아닌가요? 데이터 센터를 액체에 담가서 냉각하는 기술? 맞습니다. 보통 이런 회사들은 비트코인 채굴이랑 관련이 깊지 이더리움이랑은 거리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이번 매수를 단순한 투자로 볼 수 없는 첫 번째 이유거든요. 아, 그런가요? 원래 비트마인은 비트코인 채굴 인프라 사업에 집중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가 사업 방향이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더리움을 곧 또 이런 하락장에 대규모로 매집했다는 건 회사의 전략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전략의 변화라 네, 기업 이더리움 트레저리, 즉 회사의 주요 자산을 이제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으로 보유하려는 움직임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14,618개도 엄청난 양인데 사실 이 회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양이 훨씬 더 놀랍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매수는 그냥 빙산의 일각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이번 매수로 bit마인의 총 보유량이 362만 9,701 ETH, 약 363만 개에 가까워졌습니다. 363만 개요? 네,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현재까지 발행된 이더리움 전체 유통량의 약 3%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잠시만요. 3%요? 한 회사가 이더리움 전체의 3%를 가지고 있다는 건가요? 이게 주식시장으로 치면 어느 정도 충격인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이 삼성전자 주식의 3%를 가졌다, 이러면 시장에서 엄청난 뉴스가 되잖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아는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지분 약 7에서 8%를 가진 최대 주주 중 하나죠. 그렇죠. 물론 이더리움은 탈중앙화되어 있어서 주주라는 개념은 없지만 한 단일 주체가 전체 네트워크의 3%를 소유했다는 건 그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영향력이죠? 뭐 스테이킹을 통한 거버넌스 참여라든지 아니면 시장 가격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력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요. 정말 상상 이상의 규모네요.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은 그들의 목표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이더리움 전체 공급량의 5%까지 지분을 확보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5%요? 네, 이건 이제 단순한 가격 상승을 노린 투자를 완전히 넘어선 겁니다. 이더리움이라는 거대한 디지털 국가의 지분을 확보해서 미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아주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봐야 합니다. 한 기업이 전체 유통량의 5%를 목표로 한다니 말씀하신 대로 이건 엄청난 확신이 있다는 뜻인데요. 이런 과감한 움직임 뒤에는 항상
월가의 큰 그림을 그리는 설계자가 있기 마련이죠. 바로 여기서 톰 리가 등장하는군요. 그렇습니다. 펀드스트렛의 공동 창업자인 톰 리는 월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암호화폐 강세론자 중 한 명이죠. 그의 분석은 단순히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게 아니라 왜 오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구조적인 이유를 제시하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참고하거든요. 그가 이더리움을 두고 진정으로 중립적인 체인이라고 표현했던데 사실 이 중립적이라는 말이 좀 모호하게 들립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탈중앙화는 어떻게 다른 개념인가요? 비트코인도 충분히 중립적이지 않나요? 그거 정말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비트코인도 물론 중립적이죠. 하지만 그건 가치 저장이라는 측면에서의 중립성입니다. 톰 리가 말하는 이더리움의 중립성은 플랫폼으로서의 중립성입니다. 플랫폼으로서의 중립성. 네, 상상을 한번 해보죠. JP 모건이나 블랙록 같은 월가 금융기관 혹은 미국 정부가 자신들의 금융 시스템을 블록체인 위로 옮기려고 합니다. 이때 어떤 플랫폼을 선택할까요? 가장 안정적이고 특정 기업이나 국가에 종속되지 않는 플랫폼을 원하겠죠. 만약에 아마존 웹 서비스, AWS 같은 중앙화된 서버를 쓰면 아마존 정책에 따라서 서비스가 중단될 수도 있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들은 특정 세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가장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를 원합니다. 비트코인은 가치를 옮기기엔 훌륭하지만 그 위에서 복잡한 금융상품을 만들고 계약을 실행하기엔 기능적으로 한계가 있죠. 반면에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거의 모든 금융활동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세계 금융 컴퓨터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 국가나 기업이 소유하지 않은 진정으로 중립적인 글로벌 금융 레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중립성이 디지털 금으로서의 중립성이라면 이더리움의 중립성은 미래 금융 시스템을 올릴 디지털 영토 혹은 운영체제, OS로서의 중립성이군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그리고 이건 더 이상 상상이 아니에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만든 실물 자산 토큰화, RWA, 펀드, V들도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게 있었죠. 각종 스테이블 코인 결제, 파생 상품들이 이미 이더리움 위에서 테스트되고 있고요. 월가는 이더리움을 가격이 오르내리는 코인이 아니라 미래 돈이 흐르는 고속도로로 보고 있고 비트메이는 그 고속도로의 지분을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더리움이 미래 금융 인프라가 될 수 있다는 비전은 정말 거대하고 설득력 있네요. 하지만 이런 비전은 사실 몇 년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지금 시점에서 9,000달러라는 구체적인 가격 예측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톰리 분석의 핵심입니다. 그는 단순히 이더리움은 훌륭하다에서 그치지 않고 언제,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가격이 폭발할 것인지를 함께 제시합니다. 언제, 어떤 조건이요? 네, 그의 시나리오는 2026년 1월 전후로 이더리움이 7,000달러에서 9,000달러 구간에 도달할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변동성을 감안해서 단기적인 바닥은 2,500달러 선까지는 열어두고 있고요. 7,000에서 9,000달러라 지금 가격의 두세 배가 넘는 수준인데 그 근거가 궁금합니다. 이 전망은 세 가지 핵심 동력이 맞물릴 때 실현된다는 논리에 기반합니다. 첫 번째는 역시 거시경제 변수, 바로 미국 연준, 페더럴 리저브의 통화 정책입니다. 금리군요. 네, 톰리는 연말이나 내년 초쯤 연준이 결국 금리 인하와 같은 완화적 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시장의 압박이 완화되고 유동성이 풀리면 그 돈은 자연스럽게 수익률이 높은 위험 자산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죠. 이게 가격 상승의 기폭제 역할을 할 거라는 겁니다. 유동성이 공급되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왜 하필 이더리움으로 가야 하죠? 여기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동력이 중요해집니다. 두 번째는 바로 공급 충격입니다. 공급 충격이요. 네, 현재 이더리움은 엄청난 양이 스테이킹에 묶여 있습니다. 장기 보유자들이 이자를 받기 위해 거래소에서 빼서 묶어둔 거죠. 여기에 비트마인 같은 기관들이 시장에 풀린 물량을 계속해서 흡수하고 있고요. 심지어 EIP1559라는 업데이트 이후로는 거래 수수료 일부가 소각되면서 공급량이 줄어드는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돈은 더 많이 풀리는데 정작 살 수 있는 이더리움의 양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줄어드는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가격이 폭발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조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마지막 세 번째 동력은 바로 제도권의 수요입니다.
앞서 말한 RWA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 등 월가의 거대한 자금이 이더리움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식적인 파이프라인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 세 가지, 즉 풍부한 유동성이라는 기폭제, 공급 충격이라는 연료, 그리고 기관의 수요라는 엔진이 결합될 때 9,000달러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게 톰리 시나리오의 골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월가의 관심이 전부 이더리움을 쏠리고 있다면 비트코인의 시대는 저무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톰리 역시 비트코인이 연말까지 10만 달러 이상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두 자산의 역할이 명확하게 나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겁니다. 마치 금과 석유의 역할이 다른 것처럼요. 금과 석유라. 재미있는 비유네요. 네, 비트코인은 이제 논란의 여지 없이 디지털 금으로서의 역할을 굳혔습니다. 인플레이션 해지나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가치 저장 수단이죠.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위해 담아두는 자산입니다. 안정성. 반면 이더리움은 디지털 석유에 가깝습니다. 금융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기계를 돌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원 혹은 인프라 자산이죠. 결제, RWA, 스테이블 코인, 파생 상품 등 실제 쓰임이 있는 모든 금융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월가의 실제 자금 흐름, 그러니까 매집 속도는 지금 이더리움 쪽으로 더 빠르게 향하고 있다는 거군요. 비트코인은 이미 가치를 인정받아서 자리를 잡았고 이제는 그 다음 단계인 실제 사용 사례를 만들어낼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해보면 개인 투자자와 기관의 시각에 정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더리움 가격이 내일 오를까 내릴까 이런 단기적인 질문에 집중할 때 월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른 차원의 질문이라뇨? 그들의 질문은 이겁니다. 10년 뒤 이더리움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메인 서버가 된다면 우리는 지금 그 서버의 지분을 얼마나 확보했는가? 아, 단기 트레이딩 자산이 아니라 미래 금융의 운영체로 보고 접근하는 것이죠. 2000년대 초반에 아마존 주가가 다음 달에 오를까를 고민하는 대신 미래의 모든 상거래가 인터넷에서 이루어진다면 아마존의 지분을 사모아야 한다고 판단했던 초기 투자자들의 관점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장밋빛 전망이 실현되려면 넘어야 할 산도 많지 않나요? 듣다 보니 너무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 이더리움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는 느린 속도와 비싼 가스비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아, 네. 당연히 리스크 요인들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또 솔라나 같은 경쟁 체인들의 추격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규제 리스크도 여전하고요. 먼저 확장성 문제. 그러니까 가스비와 속도 문제는 레이어 2 솔루션들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본체는 가장 안전한 결제 레이어 역할을 하고 실제 빠른 거래들은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 같은 레이어 2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분업화가 이뤄지고 있죠. 분업화요? 네, 마치 고속도로 본선은 튼튼하게 유지하고 각 도시로 연결되는 수많은 도로망을 새로 까는 것과 같습니다. 경쟁 체인들은 어떤가요? 솔라나는 이더리움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솔라나를 비롯한 경쟁자들이 성장하는 것은 이더리움에게도 건강한 자극이 됩니다. 하지만 월가 같은 보수적인 기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속도보다는 안정성과 탈중앙성입니다. 아, 안정성이군요. 네, 솔라나는 빠른 속도를 얻는 대신 상대적으로 중앙화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죠. 금융 인프라는 단 한 번의 중단도 용납될 수 없기 때문에 오랜 시간 검증되고 가장 탈중앙화된 이더리움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마지막으로 규제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제도권 편입의 물꼬가 태웠다는 점이 긍정적이죠. 이더리움 ETF 역시 시간 문제라는 시각이 주배적이고요. 그렇군요. 리스크가 없는 투자는 없겠지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시도와 방향성이 명확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결국 이번 4,400만 달러 매수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월가가 이더리움을 앞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하려 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선언문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합니다. 지금 당장의 시장 상황이나 가격 변동성이 아니라 10년, 20년 뒤에 금융 구조 재편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베팅한 움직임인 셈이죠.
그들은 지금의 가격 하락에 흔들리기보다는 오히려 목표한 지분을 더 싸게 확보할 기회로 여기고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분석을 듣고 계신 당신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이더리움을 단기 시세를 보고 사고 파는 트레이딩용 코인으로 보고 있었나요? 아니면 미래 금융의 운영체제로 보고 있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이 앞으로의 투자 방향을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의 거대한 이야기는 어쩌면 이더리움의 금융화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비트마인의 사례에서 보듯 기업들의 트레저리 전쟁, 즉 미래 금융 인프라의 지분을 확보하려는 경쟁은 이미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